1997년 9월 4일 대구에 문을 연 한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9년, 한때 전국 140여 점포에 연매출 8조를 찍었던 이 회사는 지금 매장 수가 123개에서 107개로 천천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 곁에 잔잔히 남아있는 홈플러스, 그 운명이 정확히 2026년 5월 4일에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컸던 대형마트가 왜 29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고 계산대에는 손님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대 한 켠은 옥수수 수염차만 가득 쌓여 있고 직원 2만 명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997년 대구 1호점에서 2026년 5월 4일 운명의 날까지 29년 홈플러스 소멸의 타임라인을 5둥기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국 대형마트 한 시대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야기는 1997년 9월 4일 대구의 한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삼성물산 유통부문이 자본금 3천억 원을 들여 대구의 1호점을 여는 날이었죠. 이름은 홈플러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빨간 간판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시점을 한번 보면 묘합니다. 이 매장이 문을 연 건 1997년 9월. IMF 외환 위기가 이 나라를 덮치기 딱 석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길목에서 가장 큰 유통 실험을 막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대형마트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막 자리를 잡던 참이었습니다. 손님이 카트를 끌고 다니며 묶음 단위로 장을 보는 풍경. 그 문화를 누가 한국 시장에 가장 빠르게 이식하느냐의 싸움이었죠. 삼성물산은 홀로 밀고 가지 않고 손잡을 파트너를 찾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상대가 영국의 테스코였습니다. 1999년 4월 삼성물산과 테스코는 합작법인 삼성테스코를 출범시킵니다. 지분 구조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이 51%, 테스코가 49%. 삼성의 자본과 매장 부지 위에 테스코가 영국 현장에서 쌓아온 대형마트 운영 노하우를 얹은 구조였죠. 브랜드 이름은 홈플러스 그대로 뒤에서 회사를 굴리는 두 축만 재편성한 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형 대형마트의 한 가지 실험이었습니다. 외국계가 단독으로 밀고 들어오는 방식도 아니고 토종 자본만 쓰는 방식도 아닌 제3의 길, 국내 재벌의 자산과 글로벌 유통기업의 운영 방식을 섞어보겠다는 선택이었죠. 대구 1호점에서 출발한 이 실험은 초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IMF 한파 속에서 소비가 얼어붙었고 대형마트 자체가 아직 대중의 주말 풍경에 자리 잡기 전이었으니까요. 홈플러스라는 이름도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홈플러스가 10년 만에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는 이든이 되려면 한 번의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약이 바로 2008년이었죠. 대구 1호점에서 10년, 삼성테스코는 이 10년 사이 꾸준히 점포를 늘렸지만 1등 이마트와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등의 자리는 롯데마트와 홈에버 그리고 삼성테스코가 나눠 가지던 자리였죠. 이 균형이 단 한 번의 인수로 뒤집힌 해가 2008년입니다. 2008년 5월 삼성테스코는 홈에버 36개 매장을 2조 3천억 원에 일괄 인수합니다. 홈에버는 원래 까르푸 한국법인이 이랜드로 넘어가면서 만들어진 브랜드였는데 이 36개 매장이 통째로 홈플러스의 간판으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업계의 판이 새로 짜였습니다. 단숨에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는 확고한 이등. 한국 유통사에서 한 번의 거래로 순위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 사례는 흔치 않았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 한 번에 인수에 들어간 돈이 2조 3천억 원. 이걸로 한꺼번에 넘어온 매장이 36개. 그리고 이 추가분이 더해지면서 2010년대 초 홈플러스는 전국 140여 점포와 연매출 8조 원대라는 전성기 스케일에 도달합니다. 140개라는 숫자는 전국 어지간한 중소도시마다 최소 한 곳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말 풍경도 이 숫자에 맞춰 그려졌습니다. 계산대마다 카트가 줄을 서고 주차장은 오후 2시쯤이면 만차가 되었죠. 가족 단위로 장을 보고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고 문구점에 들렀다 나오는 흐름. 지역 상권의 중심축에 홈플러스의 빨간 간판이 걸려있던 시기입니다. 한국 대형마트 시장이 가장 뜨겁게 팽창하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업 구조도 이 시기에 한 번 더 단순해집니다. 2011년 삼성물산이 남아있던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면서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의 단독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름에서 삼성이 떨어져 나가고 간판과 운영 모두 테스코의 색이 짙어진 시점이죠. 2등의 자리는 굳건해 보였고 매장 수도 매출도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독 체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이 아닌 영국 쪽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테스코 영국 본사에서 대규모 분식 회계가 발각된 겁니다. 해외 자산을 정리해 본사 재무를 메꿔야 하는 상황. 한국 홈플러스는 전성기를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매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사모펀드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MBK 파트너스. 2015년 9월 영국 테스코가 한국 홈플러스를 매물로 내놓은 자리에 한 이름이 올라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였죠. 인수총액 7조 2천억 원,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홈플러스의 소유 구조와 재무 구조가 동시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7조 2천억 원 가운데 MBK 블라인드 펀드가 직접 된 자기 자본은 약 2조 2천억 원. 이 중 7천억 원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상환전환 우선주 RCPS로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4조 3천억에서 5조 원은 피인수기업인 홈플러스 명의의 차입으로 조달됐죠. 쉽게 말하면 집을 살 때 자기 돈보다 회사 이름으로 빌린 대출이 더 많은 구조, 차입 매수, LBO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홈플러스의 대차대조표에는 인수에 쓰인 차입금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Sale and Leaseback, 줄여서 SNLB. 가지고 있던 매장 부지를 팔고 같은 자리에 월세를 내며 다시 들어가는 구조죠. 부지를 판 돈이 들어오는 대신 같은 공간을 쓰는 비용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로 바뀝니다. MBK 인수 이후 1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처분된 점포와 부지는 누적 46개. 확보된 자금은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표 매각 사례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안산점 4,300억 원, 해운대점 4천억 원, 둔산점 3,800억 원, 가야점 3,500억 원, 강서점 2,150억 원, 목포 상동부지 5,035억 원. 한때 홈플러스의 깃발이 꽂혀 있던 지역 거점들이 장부 위에서 매각 자산으로 줄지어 옮겨 앉았습니다. 대신 홈플러스는 같은 자리에서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가 됐죠. 연 임대료 부담은 약 4,500억 원, 장부상 미스 부채는 약 4조 원이 새로 쌓였습니다. 자금이 회수되는 통로는 또 있었습니다. 최상위 주주인 한국 리테일 투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홈플러스 홀딩스에서 매년 214억 원씩 3년간 총 642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RCPS 상환 명목으로 누적 약 2,349억 원이 기관 투자자에게 지급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RCPS 투자분 5,826억 원 중 약 3,131억 원, 절반 이상을 회수했죠. MBK는 배당을 받은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지만 배당과 상환을 합한 자금은 해마다 회사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같은 10년이 쿠팡에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쿠팡은 3년 동안 3조 원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20년 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9천억 원으로 4배 넘게 커졌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10년, 쿠팡은 3조 원을 물류해, 홈플러스는 4,500억 원을 매년 임대료해. 한쪽은 새벽 배송 창고를 짓는 동안 다른 한쪽은 이자와 임대료를 막느라 현금이 돌아갔습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물류로 체질을 바꿔야 했던 골든타임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소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MBK가 블라인드 펀드에서 투입한 에쿼티 약 3조 원 대비 회수율은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MBK는 이 에쿼티를 전량 소각 처리합니다. 장부상 주식 가치가 사실상 0으로 정리된다는 뜻이었죠. 10년 전 국내 최대 M&A로 기록됐던 7조 2천억 원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건 회사 장부에 쌓인 차입금과 리스 부채, 그리고 이자와 임대료로 매년 빠져나가는 현금의 흐름이었습니다. 10년간 누적된 이 구조는 2024년에 한계를 드러냅니다. 매대가 먼저 비기 시작했죠. 10년간 누적된 구조는 2024년이 되자 매장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MB 상품 납품이 끊겼고 빈자리는 PB 상품으로 메워졌죠. 그리고 그 빈자리마저 다 채우지 못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강서점입니다. 식품 특화 매장으로 알려진 이곳의 육가공 매대에는 어느 순간부터 옥수수 수염차가 쌓였고 맥주 코너에는 테라와 음료만 남았죠. 하루치 장을 보러 온 손님이 육류 코너 앞에서 차 음료를 집어드는 풍경. 그게 홈플러스 2024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홈플러스의 총 차입금은 5조 4,620억 원, 부채 비율은 1,408%에 달했습니다.
이 중 금융권 순차 입금 약 2조 144억 원 가운데 1조 2,167억 원이 연 8% 수준의 고금리 차입이었죠. 이자만 따로 계산해도 버틸 수 없는 구조가 장부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후 단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죠. 국내 주요 기업 회생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그해 12월 MBK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 개의 축이었죠. 첫째,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둘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매각. 셋째, 적자 점포와 인력 정리.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첫 번째 3천억이 반드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3천억 조달은 실패했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급여일에 나타났죠. 직원들은 1월 급여의 절반만 받았고 설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범위는 한 회사의 장부를 넘어섰습니다. 홈플러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 약 2만 명. 이 2만 명의 월급이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했죠. 2026년 1, 2월 사이 누적된 임금체불 규모는 상여금을 포함해 약 1,320억 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신고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생활이 급한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15%인 2,600여 명이 거의 동시에 창구로 몰렸죠. 공단 예산은 금세 바닥났고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융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가 한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로 기록된 셈이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도부 3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27일 만에 해제. 해를 넘긴 2026년 4월 15일에는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삼보일배를 이어갔습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행위가 카운트다운처럼 반복됐죠. 그 사이 매장 수도 조용히 줄었습니다. 2024년 11월 123개였던 전국 매장은 2026년 4월 107개까지 내려왔고 계획안에는 2027년까지 102개로 줄이는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성기 140여 점포에서 약 35개가 사라진 자리, 그 빈칸은 지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대 위의 옥수수 수염차에서 시작된 균열은 2만 명의 급여 통장, 용산 앞 단식, 청와대 앞 삼보일배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의 시간은 정확히 2026년 5월 4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3일이죠. 시계는 2026년 3월 3일에 한번 멈췄습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기한을 2026년 5월 4일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기한이 다 지나기 직전 법원을 움직인 건 한 장의 담보계약서였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을 담보로 1,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즉 회생 절차 안에서 우선 변제 순위를 보장받는 긴급 운영자금을 끌어와 법원에 내민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김 회장이 그동안 회생에 쏟아부은 사재가 400억, 추가 DIP 대출에 걸어둔 개인 보증이 600억, 이번 자택담보가 다시 1,000억.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회생에 묶어둔 자금만 누적으로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모펀드가 먼저 던진 수건이 아니라 오너가 자택까지 내놓으며 시간을 산 국면이죠. 그렇게 사둔 시간이 바로 5월 4일까지 남은 13일입니다. 이날 이후로는 새 갈림길만 남습니다. 첫째, 존속형 회생. 기존 계획안대로 영업을 이어가며 빚을 갚는 길이지만 법원과 회계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둘째, 청산형 회생. 자산을 팔아 변제하는 방향이죠. 3일 회계 법인 조사위원 평가에서 청산 가치가 3조 6,816억 원, 존속 가치가 2조 5,05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차이가 1조 1,700억 원, 계속 영업하는 것보다 지금 문을 닫고 파는 쪽이 더 많이 남는다는 숫자죠. 셋째, 파산. 5월 4일 가결에 실패하면 법원은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신호를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4일을 코앞에 두고 시장에 한 가지 속보가 떨어졌습니다. 2026년 4월 21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이 마감됐죠.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MGC 글로벌과 한양스토어 두 곳은 본입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하림그룹, NS 홈쇼핑 한 곳이었습니다. 하림은 본입찰 단독 참여자로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써낸 입찰가는 매도자 희망가인 3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점포 293개, 수도권 집중도 약 70%, 2024년 연매출 약 1조 1천억 원에 EBITDA 마진 7%대의 알짜 사업부입니다.
본체 홈플러스 마트와 달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영역이었죠. 그런 사업부의 본입찰이 이런 모양으로 끝나자 업계에서는 한 가지 관측이 따라붙었습니다. 3천억에 미달하는 매각이 성사된다 해도 그 자금만으로 본체인 홈플러스 마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익스프레스 매각은 본체의 구원이 아니라 본체의 남은 시간을 재는 또 하나의 눈금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4일 그날 홈플러스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1997년 9월 4일 대구 1호점에서 시작된 홈플러스의 29년이 2026년 5월 4일 하루에 매듭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140개 점포에 연매출 8조를 찍었던 회사가 지금은 107개 매장과 2만 명의 임금체불 5조 4천억 원의 차입 위에 서 있죠. 숫자는 5분기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3천억 희망가에 미치지 못한 하림의 입찰이 본체에 어떤 신호로 남을지 그리고 한국 대형마트 시장에서 2등의 자리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판단은 그날의 법원과 시장이 하겠죠. 한 시대의 마지막이 기록되는 과정을 담담히 지켜보며 다음 기록은 5월 4일 이후 법원의 결정문과 시장의 반응이 나온 시점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판결문으로 어떻게 옮겨 적히는지 그 끝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